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국어문학과 교수 정명교입니다. 저는 문학평론가이고요. 오랫동안 윤동주 시인과 함께 살아올 수밖에 없을 만큼 연세대학교에서 시를 20년 이상 가르쳐 왔습니다. 예. 윤동주 씨는 한국 시사에서 예외적이긴 합니다. 윤동주는 정지용이나 백석 등 한국 시사의 아주 중요한 시인들을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그분들과 접촉한 적도 없고 혼자서 시쓰기를 습작을 하다가 일본 유학을 갔죠. 그래서 시인으로 등단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일본 유학 중에 독립운동 혐의로 체포되어서 거기서 옥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동주 시인은 한편으로는 일제강점기 36년에 한국인들의,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의 어떤 수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그의 그 시가 발견되었는데 보니까 전혀 저항적인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끔하게 어떤 군더더기가 없이 순수한 시의 결정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해방이 되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런 시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시가 없어. 우선은 윤동주의 시는 그 자체로서 어떤 한국인들의 희생의 어떤 상징이자 동시에 시의 어떤 원형인 것처럼 보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방이 되자마자 청록파가 그런 것과 비슷하게 엄청난 어떤 주목을 끌게 되고, 그리고 단박에 이제 한국 시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들어오게 되었을 때 딱 보니까 윤동주의 시는 한국 시사의 맥락 속에서 바깥에 위치하면서 한국 시를 갖다 이렇게 비추어주는 존재로 나타났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국 시인들은 일제 감정기 36년 동안 어떤 식으로든 조금씩 오염이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윤동주의 시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일제라고 하는 이 포악한 어떤 정치 권력에 대한 어떤 거부의 상징이자 동시에 가장 순수함의 상징이고, 그 순수함으로써 동시에 거부가 되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윤동주는 한국 시를 갖다 돌이켜보는 하나의 거울처럼 이제 작용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윤동주는 한국 시사의 맥락에 어디에 위치할 수가 없고 차라리 한국 시사를 초월해 있는 자리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윤동주의 그 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윤동주가 서양의 시인들을 혹은 어떤 서양의 학자들을 갖다가 상당히 탐독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두드러지는 것은 프란시스 잠과 그다음에 라이너 마리아 릴케, 그다음에 이제 키에르케고르입니다. 이 프란시스 잠은 제가 짐작하건대 프란시스 잠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라고 하는 이렇게 명시적으로 드러난 건 하나도 없습니다만은 제가 짐작하건대 프란시스 잠의 어떤 동화 같은 이야기 하기,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되 상당히 맑은 언어로 아주 다정하게 들려주는 듯한 그런 동화 같은 맑은 이야기가 윤동주 씨의 어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우선은 첫 번째로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박용철도 그런 점에서 수용을 했습니다만은 일종의 절대에 대한 탐구가 한편으로 있고요. 근데 이게 절대에 대한 탐구를 갖다가 어떤 이 뭐라고 할까, 엄격하고 굉장히 어떤 정말 절대적인 절대의 탐구를 한다기보다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통하는 그런 탐구. 그래서 라이너 마리아 릴케를 갖다가 서양시에서는 객관시를 거부하고 어떤 정서적인 어떤 이 공감을 갖다가 유도하는 그런 시라고 이제 흔히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윤동주 씨의 어조가 제가 이제 최근에 와서 한 얘기이긴 합니다만, 윤동주 씨의 시가 대부분 내성의 시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꼼꼼히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타인들과의 끊임없는 어떤 다정한 대화의 시예요. 근데 그런 점에서 그게 릴케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에르케고르는 문익환 선생이 그 증언을 한 바에 의하면은 윤동주 시인이 키에르케고르를 탐독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키에르케고르의 흔적은 이제 찾을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윤동주 시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또 태초의 아침에 보면은 그 원제에 대한 그 윤동주 특유의 해석이 나옵니다. 근데 그 또 태초의 아침에도 빨리 죄를 짓고 눈이 밝아져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원죄가 사실은 원죄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 죄고 하나님을 망각한 죄고 그리고 인간이 처음부터 이 아주 저 인간이 범한 그 죄악이라고 흔히들 알려져 있는데 그러나 사실은 그 원죄 때문에 인간은 눈이 밝아져서 사실은 그 이후에 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어떤 그 모험의 길을 우리는 그 예, 인간 스스로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자유에 뒷받침된 모험의 길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원죄 덕분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상당히 키에르케고르적인 원죄 의식과 딱 통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또 태초의 아침 같은 시는 키에르케고르적인 인식이 아주 그 명료하게 명징하게 그 시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윤동주는 이 일제에 대한 저항의 상징으로 처음에 받아들여졌는데 동시에 시가 너무나 순수해서 순결하고 전혀 저항적인 냄새를 흔적을 갖고 있지 않아서 여러 번 그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윤동주 씨가 들어왔을 때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80년대까지만 해도 윤동주의 시가 저항시냐 혹은 순수시냐 이거 갖고 논쟁이 엄청나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90년대쯤 오니까 그게 아니고 순수가 그 자체로서 일본 제국주의와 같은 악마성에 대한 하나의 그 거부가 될 수 있다. 그거는 저 예전에 그 프랑스의 그 평론가인 장 리까르두가 이제 한 말인데 가장 그 깨끗한 시는 거지가 있는 세상을 추문으로 만든다라고 얘기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윤동주의 가장 깨끗한 시는 일본 제국주의라고 하는 걸 갖다가 추문으로 악마적인 것으로 여기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윤동주 시는 순수함으로써 사실은 저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와 저항이 다른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그런 그 인식이 생기면서 일반 독자들이 윤동주에 대해서 아주 열광적으로 몰입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굉장히 복잡하고도 뭘까 모순적이면서 복잡한 존재 아니에요. 순수하면서 동시에 저항이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 사람들이 사람 윤동주에 대해서 열광적으로 찾아가게 되었고 윤동주를 갖다 열심히 읽고 또 윤동주에 대한 글도 책도 쓰고 소설도 쓰고 연극도 만들고 무슨 오페라도 이게 뮤지컬도 하고 하는 사람 윤동주에 대한 그 탐구가 엄청나게 이제 많아졌고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영화 동주에까지 이제 이르게 돼서 우리는 이제 윤동주라고 하지 않고 동주라고 함으로써 그러니까 친근한 어떤 그 이름으로만 불러줘도 바로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사람으로 이제 되어버렸던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것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좋은 일이긴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윤동주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삶이라는 건 너무나 다양하고 우리는 그 다양성을 갖다 포기하면 안 되는데 윤동주에만 몰입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한 또 하나의 문제는 윤동주에게 그렇게 몰입을 하다 보면 윤동주에 대한 해석이 고정되어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윤동주를 갖다 좀 더 열어갖고선 다양하게 해석을 하면서 윤동주와 다른 시인들, 윤동주의 어떤 윤동주적인 생각과 다른 어떤 서양의 생각들 혹은 우리 한국 사람들 생각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윤동주는 우리가 만주에서 산 조선인인데 바로 이제 그것 때문에 흔히 윤동주를 민족주의 시인이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이제 사실은 만주는 거기에 온갖 이념들이 막 들끓던 장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비춰본다면 오히려 윤동주는 세계적인 어떤 그 사상의 한복판에 놓고서도 우리가 다시 얘기해 볼 수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윤동주를 이제 앞으로 다양하게 해석할 어떤 길을 열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것이 텍스트로서의 윤동주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사건으로서의 윤동주, 즉 저항 희생의 상징인 사건으로서의 윤동주였다면 지금 우리가 저기 향유하고 있는 윤동주는 사람으로서의 윤동주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점점 파헤치고 공부해야 될 윤동주가 있다면 그건 텍스트로서의 윤동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기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윤동주가 지금 한국인들의 그 애송시, 윤동주의 서시가 애송시이자 가장 좋아하는 시인으로서 윤동주가 꼽히는 거는 사실은 한 20년 정도 된 일입니다. 그 전에 그 한국 최고의 시인은 늘 김소월이었죠. 근데 왜 김소월로부터 윤동주로 이제 옮겨갔는가라고 하는 것은 한국인들이 현대에 들어서면서 특히 1987년 이후에 민주화가 되면서부터 한국인들이 점차로 변해왔고 그 전에 한국인들은 항상 민족 혹은 우리 정서 이런 것들이 강했다면은 그 이후에 한국인들은 나, 개인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되었는데 윤동주의 시는 개인 윤리에 대한 그 천착이 굉장히 강한 시인입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윤동주 시인은 한편으로 굉장히 복잡한 사람입니다. 얼핏 보면은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은 상당히 복잡한 게 사실은 우리의 그 전통적인 어떤 그 도덕적 감정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윤동주적인 것으로 변모를 시키는 작업을 갖다가 의식적으로 했는지 무의식적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그걸 좀 너무 탁월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서시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라고 했을 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거는 사실 윤동주 시인이 만든 내용이 아니고 맹자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맹자에 나오는 이렇게 보편적인 도덕적 태도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윤동주는 가지고 와서 잎새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라는 말로 해서 나를 강조함으로써 개인 윤리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맹자님 말씀, 공자님 말씀하면 우리가 좀 지겨워하잖아요. 예? 착하게 살아라, 뭐 부끄럼 없이 살아라. 이렇게 하면 그냥 들으면은 상당히 이런 얘기 뭐 또 들어야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윤동주는 그걸 가지다가 나만의 윤리로 그걸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것이 오늘날의 한국인들에게 딱 만든 어떤 이 윤리적인 어떤 그 감각으로 이제 작용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뭐 사실은 우리는 김소월도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김소월에 대한 너무 잘못된 해석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만 김소월도 사실은 우리의 그 전통적인 정서를 가지고 와서 굉장히 근대적인 감정으로 변형을 시켰는데 윤동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인들만이 오래 살아남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김소월이나 윤동주나 한용운이나 이런 그 뛰어난 시인들은 언제나 한국인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가지고 왔던 걸 그대로 수용을 하되 그러나 완전히 다른 걸로 우리만의 것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독자 그만의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데 성공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그런 그 기술은 사실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윤동주 씨는 오래 음미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뭐 윤동주 씨는 우선 제일 그 윤동주 시인의 이 친화력은 읽기가 쉽다라는 데 있습니다. 굉장히 쉬운 언어와 아주 그 간단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흔히 쓰는 그 일반적인 그 어휘들 그러니까 뭐 어머니라던가 혹은 뭐 순이 혹은 뭐 새로운 길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어휘의 어떤 소박성이고 그런데 이 소박한 어휘에다가 사실은 굉장히 밀도 있는 내용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거 꼼꼼히 읽으면 읽을수록 거기서 맛이 막 새로 살아나는 게 있고 그것이 그 시 자체로서 그렇게 밀도가 강해서 이걸 갖다 읽으면은 맛이 여러 번 다양해지는데 독자들에 따라서는 이걸 가지고 요걸 가지고 자기식으로 이렇게 끄집어내서 자기식의 어떤 그 요리라고 할까? 자기식의 어떤 새로운 문화물로 만들고 싶은 충동을 불러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재료가 굉장히 멋있거든요. 쉽고 쉬워 보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다가가면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매혹력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윤동주 씨를 갖다 뮤지컬로도 만들게 하고 영화로도 만들게 하고 그리고 윤동주라는 사람이 또 희생의 상징이면서 또 순결의 상징이다 보니까
너무나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진도 봤더니 또 너무나 잘생겼어요. 한국 남자들이 대부분 잘생기긴 했습니다만은 윤동주도 특히 또 잘생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윤동주는 바로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또 다른 나처럼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을 갖다가 불러일으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뭐 윤동주 씨 많이 좋아합니다만은 특히 그 좋아하는 건 자화상입니다. 자화상이라고 하는 건 윤동주는 흔히 지금까지 내성의 시인으로 알려져 있고 참회록 같은 데서 보면은 끊임없이 자기 성찰과 자기를 갖다 단련하는 즉 그 기독교인으로서의 그 연단의 시인으로 이렇게 흔히 이렇게 보입니다만은 자화상에도 그게 보입니다. 자기를 갖다가 성찰하고 자기의 못남을 반성하고 근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구를 갖다가 솔직하게 거기다 이렇게 내밀고 있고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돋보이게 하고 싶지만은 그건 안 되니까 자기가 미워져서 돌아갔다가 하는 거예요. 욕망과 성찰이 아주 이 소위 그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밀당을 너무나 이렇게 마음 속에서 아주 근질근질하게라고 할까 아주 뭐랄까 안달나게끔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읽으면은 사실은 저 자신의 어떤 마음 속에 있는 그 욕망도 한번 들여다보게 되고 그리고 누구나 모든 사람들께 깨끗하고 순결하게 살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윤동주라고 하는 우리가 순결의 상징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어떤 고뇌도 동시에 이렇게 들여다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윤동주의 고뇌를 통해서 나의 욕망이나 고뇌도 함께 성찰하게 되고 그런 그래서 자화상을 제일 좋아합니다. 늦은 가을의 바람의 말이라고 할까요? 네. 윤동주는 어쨌든 우리에게 남은 건 그분은 죽어서 새로 태어난 분인데 그런데 그 죽음 자체가 완전히 형해화된 상태가 아니라 시를 남기셨잖아요. 그 시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일종의 그 가을 햇볕에 비추어진 어떤 그 낙엽이라고 할까? 붉은 낙엽의 모습같이 그 처연하면서도 아름다운데 그러나 소멸을 향해 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것이 곧 신생의 걸음으로 다시 작용해서 어떤 그 우리가 새로운 삶을 갖다가 예비하고 있는 듯하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런 식의 어떤 그 죽음을 통해서 신생을 갖다가 예비하고 있는 자세를 갖다가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우리 마음속을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늦은 가을의 바람의 말이라고 해야 될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